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 AI 시대의 미래 교육입니다. 저는 이화여대 호크마 교양대학이라고 그 교양 과목과 그리고 1학년 또 자유전공 학생들을 담당하는 대학의 학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미래교육연구소라고 미래교육과 관련된 빅데이터 연구나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인공지능 시대와 관련된 세계적인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고 AI 교육의 현황을 좀 진단하고 우리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또 여기 코로나19라는 현재 이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AI 시대의 핵심적인 질문들 그리고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도 오셨지만 사실 우리 젊은 분들은 미래에 세상을 바꾸려는 어떤 꿈을 가지신 분들이 모인 조직으로 알고 있고 사실 꿈을 꾸실 때 올바른 방향으로 좀 꿈을 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얘기는 이제 너무 진부할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이 슈밥 회장이나 WF, 4차 산업혁명 이 용어가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WF만 주로 쓰는 용어이고 세계적으로 완전히 통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쓰는 용어는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대, 디지털 혁명, 뭐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쓰이고 있고 이걸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명명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소사이어티 5.0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섞여서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열렸던 다보스 포럼이나 이 WF의 다보스 포럼이나 아니면 작년에 열렸던 포럼에서 에듀케이션 4.0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에듀케이션 4.0은 그 용어 자체를 막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 교육이라는 용어로 에듀케이션 4.0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의식, 혁신과 창의성, 다양한 기술 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학습의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화 개별화되고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접근 가능한 또 전이성이 높은 포괄적인 학습, 문제 기반의 협력적 학습,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학생 중심 학습. 제가 볼 때 이런 키워드들이 사실은 에듀케이션 4.0을 지향하고 있는 학습의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ECD에서는 AI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수집하고 또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OECD에서 AI의 원칙을 기반으로 AI 관련된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 각 국가들이 모여서 전략을 수립하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OECD에서 각 국가의 AI 상황에 대한 그 준비 상황을 그 조사해서 지금 OECD 홈페이지에 지금 떠 있는데요. 2019년 11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AI 전략이 완료된 나라는 한색으로 되어 있고 미완인 나라는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아예 준비하지 않으면 회색. 그리고 전체 세 가지의 큰 흐름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하늘색, 노란색, 회색. 준비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제일 잘하면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분홍색, 빨간색으로 이제 1, 2, 3, 4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제일 잘하고 있는 그 연두색이 핀란드, 이태리, 캐나다. 캐나다가 지금 AI 관련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단계 나라들도 있고 3단계 나라를 살펴보면 좀 공공분의 역할 인식은 있지만 인간에서 목표만 추구하고 있고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나라로 미국과 한국이 지금 요 3수준,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3수준이다. 한국이 아직 앞서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ECD에서 네 가지 원칙과 또 네 가지 권고사항을 정책적 권고를 내놨는데 이게 이제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용적 성장은 AI 시대에는
지금 양극화를 넘어서 winner takes all 또는 winner takes most society가 될 거다라는 우려와 함께 포용적 성장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포용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도 강조되고 있고 또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우리 김종원 선생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AI의 알고리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알고리즘의 특징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모른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블랙박스로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AI의 알고리즘의 과정을 또 연구하는 AI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AI의 대가들도 말씀하시는 게 나도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걸 빅데이터 분석에 워낙 많은 데이터와 연구 방법이 혼합돼서 랜덤 포레스트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들이 혼합돼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디시전 트리에 왜 이런 결정인지를 모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서 요걸 또 설명하는 AI를 개발한다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한 기능과 보안의 문제들 빅데이터 관리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문제 등도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로 많이 이슈로 토론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책임의 문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요 책임의 문제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가지 정책적 레코멘데이션을 살펴보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접근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해라. AI를 위한 정책 환경을 구축하고 또 인적 역량 구축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서 협력적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로 제안하고 있는 정책 제언입니다. 교육 분야는 이 중에서도 교육 분야는 인적 역량 구축과 노동시장 변화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교육 분야에서 주고 있는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이제 benchmarking 하는 나라로 미국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미래 사회를 인공지능 시대라고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연간 1회 내지 2회 정도 백악관 리포트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AI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원래는 미국에서 스템 교육을 강조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다 A를 더 넣어가지고 STEAM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미국은 스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한 과학교육 그 다음에 과학 연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AI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OECD에서는 미국을 잘하는 나라라고 하진 않았지만 하여간 미국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이고 최근에 나온 2019년에 트럼프 보고서 뭐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할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에 나온 트럼프 보고서를 살펴보면 8가지의 전략을 얘기했는데 AI 연구, 인간과 AI의 협업 제일 이제 걱정하는 게 AI 주도로 돼서 AI가 인간보다 위에 있는 이런 걸 굉장히 우려를 백악관 리포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AI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의미, 그다음에 안전과 보안, 아까 OECD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5번째 AI 관련된 교육, 그다음 공공 데이터셋 이런 부분이 있고 기술 표준과 벤치마크, 국가 AI R&D 인력 수요, 그다음에 민관 제휴. 근데 이 앞에 이제 제시되고 있는 미국의 대원칙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도 작년 연말에 과기정통부가 AI 국가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도하겠다 이런 이제 관심으로 기술 개발을 또 주도하는 이런 걸 국가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백악관 리포트의 첫 번째 나오는 원칙은 기술 개발은 민간이 주도한다. 다만 민간에서 아까 말하는 AI 주도의 어떤 세상을 꿈꾸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규제를 하겠다. 정부가 해야 될 규제, 새로운 규제를 만들겠다는 걸 정부의 역할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랑은 좀 다른 일이죠. 우리나라는 국가의 원칙으로 개발을 지금 과기정통부가 천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는 개발은 민간이 하고 물론 그 개발에 대한 지원은 하지만 정부의 명확한 역할은 합리적인 규제, 인간과 AI가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위한 합리적 규제를 정부가 만들고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인력 개발과 관련해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산업계에 맞춰서 교육이 이런 것에 대응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점이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아까 그 OECD 평가나 아니면 다른 평가에서 AI의 최고의 강국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I 대가들이 다른 나라에 살다가도 마지막에 이 그 노년기에 캐나다로 많이 옮기셔가지고 지금 거의 대가들이 캐나다에 거의 모여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권위에 있어서 캐나다가 앞서가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AI 전략과 연구를 주도하는 연구기관이 CIFA라고 있습니다. 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라는 CIFA에서 국가 수준의 AI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역할. 물론 여기서 연구도 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적 측면도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CIFA에서 8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각 국가들의 정책을 평가를 했는데, 연구, 핵심 인재, 요거는 이제 우리 송보희 선생님이 다니시고 있는 카이스트의 전략 그 연구소 이광영 교수님 그쪽이시죠? 네, 이광영 교수님 자주. 그래서 이 책에 제가 번역한 책에 추천사도 우리 이광영 교수님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부총장으로 계실 때 써주셨는데, 이쪽에서 하는 AI의 핵심 인재 양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교육, 요 미래교육이 초중등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전략, 그 다음에 윤리적 AI 윤리의 측면, 공공 데이터의 활용, AI 활용한 정책, 그 다음에 포용적 정책, 아까 말한 위너 테이크스 올 소사이어티에 대비한 포용적 성장을 8가지의 AI 정책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인데, 각 국가의 정책을 평가해 봤더니 대한민국은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나머지 영역은 지금 블랭크다라고 캐나다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략도 부재하고 나머지 포용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약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는 앞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AI는 약간 불확실한 미래라면, 이미 정해져 있는 교육 환경의 변화가 저출산과 학령 인구의 감소, 학령 인구가 지금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가 또 심화되고 있어서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노령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 문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산성을 상당히 높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양극화로 인한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이게 더 지금 더 양극화가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기 이런 거의 이거는 정해진 미래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에다가 불확실한 미래까지도 지금 닥치고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에도 아마 곧 이제 책이 나올 텐데, 저도 그 한 챕터를 썼는데, 그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에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에 닥칠 상황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국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많이 뒤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 AI가 교육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조지아 공대의 질 왓슨 조교 사례는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 조교보다 학생들이 훨씬 더 높은 평점을 줬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공지능인지 몰랐다. 이렇게 해서 많이 사례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오타가 하나 있는데 CCS인데요. CCS 중국의 클래스룸 케어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교실에 안면인식 CCTV를 두고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다 확인하고, 이게 지금 거의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김정원 선생님이 물리 수업을 할 때 과학과 학생들 한 명도 이렇게 한눈 파는 애가 없으셔서 행복한 수업을 하실 텐데, 일반 고등학교의 물리 수업을 생각해 본다면 25명 중에서 몇 명이나 듣고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본다면 좋은 학교인 경우에는 10명 내외, 보통 이하의 학교라면 5명도 지금 집중하지 않는 우리 한국의 고등학교 교실로 본다면, 이런 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못 알아듣게 했는데 딴짓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지금 중국에 되고 있어요. 이게 약간 윤리적 문제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기술이 들어올 때
어느 수준까지 기술적인 활용이 돼야 될까? 이게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엔 여기에 그 로봇 선생님까지도 지금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면 중국이 워낙 땅이 넓고 교사의 질이 낮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모델링한 로봇으로 티처블 머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로봇까지도 지금 개발해서 베이징의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벌써 활용해서 실험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그동안의 주입식 교육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그 AI를 활용한 교수 학습은 그야말로 주입식 교육의 끝판왕입니다. 애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주는 방식인데 얘한테 필요한 거냐 아니냐를 이제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 때까지 이걸 해주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이스크림 애드라던가 웅진 싱크빅에서 일부 이런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서 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애가 이해할 때까지 이제 가르쳐 주니까 어머니들은 좋아하시긴 할 텐데 어디까지 갈 거냐, 동기 자극이 되느냐, 그리고 다른 역량들도 함께 가르칠 수 있느냐, 전이력이 있느냐 이런 것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교육에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나 불평등이 지금 굉장히 지역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크고요. 실제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OECD에서 피사라는 학업성 지도 평가를 하면서 다른 것들도 이제 서베이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보화 수준을 서베이했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이하 여기를 평균점으로 봤을 때 평균 이하에서도 거의 최하의 수준입니다. 과학고의 경우에는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반 고등학교 초중고의 경우에 수업 시간에 학생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정도가 약 16%밖에 안 된다고 조사된 거죠.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도 실제 집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학교에 등교하면 거의 안 쓰는 거죠. 집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원격에서 기기 디바이스 기기를 쓰는데 교실에서는 쓰는 학교 교실이 거의 없다.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16.67%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에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이제 조사는 안 했지만 그 이전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뿐만 아니라 그냥 디지털 교육 자체가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전통적인 교실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애 단계별로도 AI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 생애 단계별로 굉장히 약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10대에서 높아졌다가 좀 20대 낮고 20대 지나고 뭐 50대가 지나면 더 낮은 뭐 이런 역량의 분포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10대, 20대가 제일 잘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생애 단계별로 특히 이 50, 60대, 70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경춘선 열차를 타면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서서 입석을 타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고 살펴봤더니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으로 예약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다 좌석으로 앉아 있고 직접 역에 나오신 분들은 다 입석을 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격차가 사실 그래서 60대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을 살펴보면 폰은 최신 기종에 가까운데 활용하는 앱은 전화 걸기, 문자하기, 카톡,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쓰는 60대 이상의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뭐 생산자로서 보시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서 유저로서 유튜브를 보시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세대 간 격차가 앞으로 되게 심해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그 캐나다 시파의 구조로 최근에 발표한 2019년 12월에 발표한 걸 제가 따로 코딩을 해봤더니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리서치, AI 탤런트,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정부 대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강조가 되고 있는데 리서치도 좀 약하고 이게 교육인데 교육이 상당히 약하고 윤리라던가 포용적 접근도 약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스매치가 심각해서 우리나라의 AI 전문가가 상당히 적다라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매 학기 전국의 많은 대학이 AI 전문가를 지금 교수님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또 미국에 남으려는 이런 현상이 심하다. 대학들의 변화도 여기에 맞춰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가 지금 교육부에 AI 교육 종합방안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데
각 대학에 조사해 봤더니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전공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AI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낮다라는 걸 현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근대식 교육 시스템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에도 그렇게까지 변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현상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올해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으로 나타나서 어쩌다 온라인 교육을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는 상황이 됐고, 이건 여태까지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이니 뭐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교사의 역량은 티팩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런 걸 활용하는 교수 방법을 쓰시는 선생님들은 아주 극소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다른 선생님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우, 저 왜 저렇게 이상한 걸 자꾸 해가지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 힘들게 할까? 막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별종에 가깝다. 물론 이제 김종원 선생님 과학부에 계시니까 별종 선생님들과 별종 아이들만 모여있는 학교인 거고요. 일반고는 전혀 그렇지 않은, 전혀 이거와 무관한 대학 입시를 위한 문제풀이의 목표를 하는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루어져 왔다. 처음에 소통과 협력, 격차, 접속장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다음 디바이스가 없고 인터넷이 없는 문제, 여전히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층에 따른 격차, 그래서 이 접근성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차이가 있고요. 인터넷 사용에도 여전히 차이가 있고, 교육 격차 문제는 지금 제가 하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온라인 상황, 원격 교육 상황에서 학력 격차가 더 발생하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원래 학교의 교육의 그 수준이 이런 정규 분포를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데, 정규 분포상에서 원래 제가 교육학자로서 원하는 교육의 방향은 교육을 받은 후에는 이렇게 부적 편포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다 우수해지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의 상황은 뭐 이런 M자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그 일반적인 정상분포 연두색 곡선이 빨간색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 지금 파란색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최근에 스탠포드의 폴킴 교수님하고 같이 뭐 연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스탠포드의 대학생들은 지금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하고 더 성과가 좋다는 거예요. 학교를 안 다니니까 프로젝트도 더 잘하고 학생들이 더 자기주도적으로 잘한다는 건데, 이 M자형으로 가는 이 격차가 학생의 자기주도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강한 친구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이 플러스인 애들이고, 자기주도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공부를 안 하는, 선생님이 눈앞에 안 계시니까 이게 멀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지금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계약과 관련해서 수업의 질의 문제라든가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보안의 문제라든가 뭐 준범도 있었고, 요즘도 막 계속 이런 보안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줌이나 다른 회사들이 이런 그 보안의 취약성들을 그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저작권의 문제도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저는 기회로 삼아서 이제 미래교육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제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AI 시대에 교육 분야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면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왜 미래교육인가? 미래교육이 왜 필요한가?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현재 학교 체제가
정상적이고 성과를 내고 있다면 굳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미래 교육이 필요하고 AI를 활용한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교육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교수, 학습, 평가, 피드백에 이르는 이 과정, 교육의 과정이 바뀌어야 된다. 이 교육 과정은 컨텐츠의 측면이고 이 과정은 프로세스의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책에, 번역한 책에는 주로 2번, 3번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1번은 다,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자들은 책을 쓰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왜 변화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필요성이 아직도 공감대가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원래, 오래전부터 이런 모습이었고, 우리가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학교는 원래 그런 곳이다라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경직적인 학교 제도인데 633제는 이 학년제 특히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학교를 다니셨는데 우리나라의 학년제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시죠? 원래 다 그렇게 다 주변이 다 그렇게 학년제를 하니까 제일 이상한 거는 지금 8살이면 다 1학년 교육과정을 배우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시작점이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학년이 올라가고 배우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런데 15살이면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있고 전국에서 전국의 18살은 다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있다.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겁니다. 왜 18살은 다 똑같은 걸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농구를 해도 그렇고 학교 밖에서 뭐 수영을 배워도 그렇고 다 자기 수준에 따라서 배우고 학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학교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다. 나이에 따라서 배우고 등수를 매기잖아요. 내가 수준은 초등학교 2학년 수학 수준인데 17살이면 무조건 고2의 수준을 배워라.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는 그 부분이 저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부터 학점제를 도입하고 하는데 이게 좀 더 확대돼서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데 학교나 선생님들은 학생이 못 따라오면 학교의 잘못이 아니라 선생님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 그렇죠? 네가 못하는 거 알아서 따라와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 고등학교의 상대평가 이건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정상분포곡선이라는 건 이 교육의 전의 모습인 거고 교육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다 잘 학습을 해서 성과를 내야 이게 좋은 교육이다. 이게 이제 교육학 책에도 나와 있고 선생님이 되실 때는 임용고사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되시면 된 다음에는 공평하게 순위를 매기는 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초임 수학 선생님이 처음으로 교사가 돼서 우리 반에 있는 애 중에 9등급인데 열정이 있는 2명의 학생을 발견하고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7등급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부르셨는데 김정은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칭찬하셨을까요? 화내셨을까요? 이 고등학교의 이 선생님한테. 글쎄요, 교장 선생님에 따라 가지고 반응이 매우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선생님이 경험한 거는 혼났어요. 왜 혼났을까요? 혼났다면. 열심히 그 가르쳐서 학생 2명이 성적이 올랐는데 왜 혼났을까요? 떨어진 애가 또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7등급짜리가 8등급이 되고 8등급이 9등급이 돼서 그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이 아름다운 이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깨트린 거죠. 7등급짜리 우리 아이를 8등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9등급을 공부시켜가지고 7등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생님이 배운 건 뭐냐? 선생님은 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한 심판이어야 된다라는 걸 학습한 거. 현재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지금 김종원 선생님 과학고에 계시는데 1990년대 후반에 실제 과학고하고 외고에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과학고에 동일 계열 진학할 때 옛날에 비교 내신 제도라는 게 있어서
원래 내신은 9등급이지만 동일 계열로 진학하면 수능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9등급을 해도 동일 계열로 진학하면, 이공계 진학하면 수능 잘 봐서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도 느끼는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왜 과학고 나왔다고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리 수능 잘 봐도 9등급 9등급인데 과학고라고 왜 9등급짜리를 수능 잘 보면 1등급 해주느냐. 그래서 90년대 후반에도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냥 9등급은 9등급이다라고 교육부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부터. 그러면 과학고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이. 야, 이제 9등급이면 진짜 9등급이래. 그래가지고 9등급 우리 정현호 학생이 집에 가서 울면서 내 엄마는 진짜 9등급이래. 그랬더니 엄마가 뭐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정책이 바뀌겠지. 그렇게 아니, 안 얘기해줬을까요? 바뀌어. 이미 확정됐어요. 9등급이 9등급이라는 거지.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9등급이 됐어요. 등급 올려라. 못 올리죠. 9등급은 왜냐하면 등급은 올려도 안 되는 게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미 9등급은 지울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뭐라고 했을까요? 결정은 자퇴해라. 합리적 선택은 자퇴? 자퇴했어. 엄마랑 상의해서 정현우 학생이 자퇴했어. 그랬더니 우리 그 8등급이었던 우리 구 선생님이 9등급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울면서 엄마 내가 8등급인 줄 알았더니 정현호 학생이 자퇴를 해가지고 내가 9등급이 됐어. 그래서 엄마랑 상의해서 결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술 배워라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죠. 공부는 엄청 잘해. 8등급이라도 과학부에서는 공부를 엄청 잘합니다. 자퇴. 자퇴입니다. 8등급도 자퇴. 7등급도 자퇴. 6등급도 자퇴. 그래서 40에서 50% 학생이 실제로 자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90년대 후반 학번 중에 서울대 학생 중에 고등학교 순위를 옛날에 발표했었는데 검정고시가 10등 안에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10등 안에 검정고시가 있을 정도로 전국의 과고 외고 학생들이 자퇴를 하는 게 90년대 후반 학번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이 경쟁력 상대평가가 우리끼리 비밀이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라 이런 그 루머들도 떠돌긴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9등급을 맞고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다른 건 고칠 수 있어도 내신 성적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냥 9등급입니다. 대학 갈 때 낼 때는 무조건 9등급이 되죠. 그래서 한 학기라도 남겨놓고 자퇴를 하는 게 사실은 자퇴를 하면 검정고시는 아직도 비교 내신이 있어서 수능 점수에 따라서 내신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만 잘 보면 1등급이 될 가능성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지만 고등학교에서 9등급으로 졸업하면 평생 우리나라에 사는 한 대학 갈 때 등급은 9등급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근데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이제 고등학교가 다 무너지니까 우리끼리 비밀로 알고 있어요.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상대평가를 그래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논의가 많았고 몇 년 전부터 중학교는 성취평가제를 이미 도입했고 고등학교도 성취평가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순위를 매기려면 수능과 같은 국가표준시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겨도 충분해요. 학교 내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학생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학생들의 평가를 절대평가화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학교 시설에서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위기 학생이 생기고 비행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느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은 나와 상관없는 시간과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러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 필요한 시간과 내용을 좀 할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학습을 하자 하고 해왔는데 안 된 이유가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사실은 두 명만 있어도 맞춤형 교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이 너무 다르면 선생님 입장에서 맞춤형 교육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한 명이 있어도 맞춤형 교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선생님은 물리만 가르치시는데 얘한테 필요한 건 물리가 아니라 물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명한테 여러 명의 선생님이 붙어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요. 그게 옛날의 귀족 교육입니다. 왕이 되려면 생각해보시면 왕이 될 사람이 뭐죠? 그 왕이 될 사람 뭐라 그러지?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그 세자. 그렇죠. 우리나라 세자인데 아유 죄송합니다. 저녁이 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되네요. 세자한테 그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할 때 선생님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 왕이 되는 왕제를 키워주는 교육을 시킨 겁니다. 정말 잘 가르치고 맞춤형으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정성과 노력,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한 15명 되는 거고 학급당 학생 수는 줄었어도 고등학교에 25명, 20에서 25명 사이인데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안 돼서 사실은 목표는 여기 있었지만 우리가 구현하지 못했던 건데 노력은 많이 했죠. 고교학점제도 하고 좀 그룹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개인별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계를 활용하면 맞춤형 교육이 활용이 가능하다.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학교가 아니라 학교 내에 한 명 한 명에게 맞춰주는 시스템이 구현이 가능하다. 이게 미래 교육을 위한 지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즘에 혼란스러운 개념들이 있는데 가장 좁은 개념이 이건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건데 정말 아까 그 여러 가지 정책 분야를 나눌 때 AI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이 인공지능 AI 교육이다라고 하시는 이게 이제 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거나 수학하시거나 이런 빅데이터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게 진짜 AI 교육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컴퓨터 교육과 초중고에 계신 선생님 중에 인공지능 교육은 코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서 코딩 정보교육과 수업 실수를 늘려달라 이런 이제 주장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코딩을 블록 코딩만 가르쳐야 되느냐, 뭐 텍스트 코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는 있지만 학교 수업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과 이거에 대한 반발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하러 배우느냐 이거. 유저로서 사는 애들한테 이것까지 코딩을 뭐하러 가르치느냐. 텍스트 코딩 R, 파이썬 배워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블록 코딩이라고 하는 엔트리나 스크래치만 배워도 된다. 그것도 안 배워도 된다. 이 논란도 큰 논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 좀 더 넓은 개념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그냥 일반인, 모든 전생에 걸쳐서 지금 인공지능이 적용된 이런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하는 수준만이면 된다. 또 하나 인공지능 윤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시민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오프라인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윤리교육이 새로운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요건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이런 1, 2, 3을 지금 다 다뤄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다. 내용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4번 인공지능 시대에는 현재까지 배우던 이런 교과서 교육과정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불필요한 게 많다는 거죠. 꼭 필요한 것만 가르치면 되는데 그걸 제가 게임에 비유하면 젠가에 비유하는데 지금 교육과정은 젠가에 시작할 때 꽉 차 있는 젠가의 모습이 교육과정이에요. 현재 교육과정은 선생님이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 시간마다 해야 될 분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딴 거 할 수가 없어요. 그 진도만 나가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을 빼주면 남는 걸 저는 핵심 개념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젠가에서는 그게 뼈대가 되는 요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만 남기는 게 젠가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 개편이 이 젠가 게임처럼 불필요한 걸 빼주는 게 교육과정 개편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사이사이의 빈 공간을 창의교육으로 채워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고 융합해보고 좀 이따 말씀드릴 다양한 학습의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 이게 미래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정이 바뀌고 하우의 측면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교육 체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삼각형이 블룸이라는 학자가 만든 이 텍사노미 오브 러닝 오브젝티브스, 학습 목표의 위계를 보여주는데, 낮은 단계 학습은 리멤버고, 그 다음이 언더스탠드. 요게 이제 저차원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 학교는 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고나 이런 특수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외우고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요 위에 넘어가서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것만으로 해도 시험 보면 요것도 다 100점 못 맞잖아요, 지금. 외우고 이해한 것만 시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것도 다 못해. 그러니까 위로 갈 건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나온 요즘에 혁신교육 중에 이걸 빼고 요것만 하자. 경험 중심으로 학습해서 프로젝트만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프로젝트 학습으로 해서 지식까지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휘발성 교육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갖고 여기 apply, analyze, evaluate, create까지 가야 되는, 현재 선생님들의 역할이 여기라면 이거를 뛰어넘는 선생님들의 역할, 싱귤레러티라고 표현한 건 기계에 대체될 수 없는 선생님들의 역할 수준을 높여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AI에게 좀 맡겨두고, 요건 AI가 끝판왕이 너무 잘해요. 지금 학습의 그 ITS라고 표현하는 AI나 모바일을 활용한 ITS가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의 약자인데,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이죠.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이걸 훨씬 더 잘 있다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이걸 바탕으로 요 위에 것을 하자. 요게 바로 플립드 러닝의 아이디어입니다. 플립드 러닝은 이 삼각형을 뒤집어서 교실에서 요 시간을 줄이고 이 위의 시간으로 바꾸자. 그래서 질문 자체가 지금 where, when, who, what. 아까 그 문제가 딱 요거죠. 만족의 나라고 망소의 난을 잘 외웠느냐. 요 질문에 답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느냐까지 하면 언더스탠드. 여기까지가 이제 낮은 수준인데, 여길 넘어서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가, 그걸 유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의미, 함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효과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망이망소인안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학습의 기본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학습이나 문제중심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다른 역량들을 길러주는 이런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과제는,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AI 기본 소양을 길러주고, 상위 5% 이제 과학고를 나와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도 잘 길러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행정 지원 체제도 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학교가 변해야 되는 요 파트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교육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꽉 차 있는 맥시멈, 이게 이제 젠가의 지금 꽉 차 있는 모습이라고 본다면, 맥시멈을 정해놓고 100점짜리를 골라내는 거 다 내만 하는 거죠. 근데 이 맥시멈으로 꽉 차 있는 게 애들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전공 교수님들이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막 넣어놨어요, 지금. 그거는 그 전공의 가래들한테 필요로 하는 기초 지식인 거고, 삶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삶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미니멈을 우리가 정해서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미니멈을 정해놓으면 나머지 영역은 스스로 찾아가도록, 자기의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걸 향해서 찾아가도록 교육과정을 설정해 줘야 된다. 여기에 플러스로 AI 시대에 살아가야 할 어떤 소양과 윤리교육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형 교육과정은 제가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때마다 저는 이제 뭐 같이 토론회도 해보고 각 학회 회장님들하고 토론도 하는데, 다 넣어야 된다는, 다 플러스를 시키려고 너무 힘들을 쓰고 계세요. 이거 자기 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플러스 교육과정이 됐는데, 저는 좀 마이너스 교육과정, 그런 학회장님들 다 모시지 말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같이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빼고 우리가 새로운 걸 넣을 수 있도록
빼기형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 개념 중심으로만 남겨놓자라는 것이고, 지금 혁신교육을 하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서울 뭐 요즘에 뭐 17개 중에서 16개가 혁신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대구만 빼고 다 혁신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구 빼고 왜 다 혁신교육이냐? 뭐 그건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혁신교육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교수 평기 일체화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 평기 일체화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혁신하고 평가를 바꿔서 맞춤형으로 기록하는 이게 이제 혁신교육의 그 새로운 이 변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미가 있지만 일반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 평기 일체화하려면 선생님들이 발표하시는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막 밤 10시까지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에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만든 시스템은 일반화될 수 없다. 저는 일반화되려면 9 to 5에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제도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9 to 9, 9 to 10으로 하는 선생님들한테 가정을 버리고 학교를 위해서 다 헌신하시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반화되기 어려운 방식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업과 평가와 기록의 상당 부분을 AI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평가와 기록에 이르기까지 지원된다면 선생님들은 이런 걸 바탕으로 피드백하고 코칭하는데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드려야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맞춤형 교육 플랫폼을 좀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되는 쪽으로만 많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에서도 저는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한테 막 그 동영상 강의를 녹화해라 이런 게 이제 저는 사실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똑같은 물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다 다른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가. 김종원 선생님 만드셔서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김종원 선생님 제일 잘 가르치시면 김종원 선생님만 만드시고 그걸 보여주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게 더 선생님들한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쓸 걸 만들어 보니까 전체 막 전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불필요한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한테 필요로 한 일을 선생님들께 요청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막 나오는 게 뭐 A 선생님, B 선생님 동영상 비교해보고 막 그 동영상 비교하는 사이트도 생기고 막 순위 매기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말 불필요한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을 멘토와 코치로 역할 부담을 드리려면 그 역할을 대체해 줄 만큼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간 혁신은 플러스 그 다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바꿔놨으니까 교육을 담아라? 이게 아니고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과 방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거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누가 말씀하셔야 되냐면 교사가 말씀하실 때 이거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돈과 이 설비를 준비하고 있다가 김정은 선생님이 만들어 달라는 거를 만들어 드려야 이게 어우러지는 거지. 갑자기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김정은 선생님 이제 내용과 방법을 바꾸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약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교학점제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게 더 확대돼야 된다. 어디까지? 아주 아래 수준까지 확대되면 좋겠어요. 학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홈룸의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학급 활동을 하고 뭐 창체 활동을 하고 봉사, 동아리 활동 좋은데 수업은 수준에 맞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과학고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것도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 학습도 많고 개인 연구도 있고 뭐 교수님과 같이 하는 수업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는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과고 외고도 담당했어요. 교육부에서 10년을 근무해서 서기관까지 있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과학고는 자기 부담으로 해도 될 만큼 잘 사는 친구들이 가는데 거기에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옛날에 이 부산 영재학교 10배 이상의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을 했었어요. 물론 영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일반고의 아이들한테 저 정도 돈을 써주면 애들이 얼마나 좋을까. 개인 맞춤형 교육을 과거는 거의 해주고 있는
요즘은 이제 과거 예산을 많이 줄여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고 두세 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정말 한 과형하고 몇 개만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춤형 교육이 일반 학교에도 많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연구 중에 일부 하나 말씀드리면, 나이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찾아내서 조기에 지원해 주는 것. 이게 이제 미국에도 많이 있는 early warning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학업 중단의 조기 진단 체제를 dropout early warning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약 한 일반주는 한 20-30%가 학업 중단을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에서. 또 텍사스 같은 데는 40%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상당수가 그만두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슈라서 연구 개발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에서 약 1% 수준이에요. 학업 중단이. 그래서 많이 연구를 안 하는데, 다른 거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확대하는 연구를 제가 좀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독서 지원에서의 추천 서비스, 독서 추천 서비스, 레코멘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해서 개발하고 있는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AI 시대 교원 수급 모델도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평균에 근거해서 교원 수급을 했는데, 평균에 맞춰서 하다 보면 밑에 소규모 학교나 이런 데는 전혀 맞지 않아요. 이 평균의 그 학생 수라든가 학급 규모에 따라서 교원을 배치하는 이런 게 학교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바텀업 방식의 교원 수급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학교 교육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 시스템 시어리의 핵심은 이 서브 시스템들을 바꾼다고 해서 최적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개혁이 실패해왔던 가장 큰 원인이 갑자기 뭐 7차 교육과정부터 해가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면 교육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교육과정이 대입제도랑도 안 맞고 막 안 맞으니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대입제도를 바꾸면 바뀔 거야 막 이런 노력도 했는데, 이 밑에는 하나도 안 바뀌고, 뭐만 바뀌어요? 사교육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논술 시험을 했더니 사교육은 적응하는데 고등학교는 적응 못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 시스템이 같이 변해야 된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에 발표될 거고요. 총론이 발표되고 2022의 강론이 발표될 거고, 또 이게 적용되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하고 고교체제 개편이 이제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얘네들이 대학에 가는 2028 대입제도 개선이 이제 맞물려 있어요. 요 타임라인에 맞춰서 한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이 지향될 때 교육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게 하나라도 삐끗하면 사실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적 접근, 큰 방향에서의 합일점. 자동차에 4바퀴가 있는데 4바퀴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겠죠. 그래서 각 요소가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서 변화할 때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교육은 그냥 기차만 바꿔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바다를 항해하고 우주를 항해할 수 있도록 새 판을 짜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앨런 케이라는 미래 학자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신데 애플에도 근무하셨고,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는 제일 좋은 베스트 웨이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막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디자인하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고요.